제 이름은 박순희, 74. 저는 오늘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알람은 필요 없었다. 도시락 2개, 중간에 과일 하나,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달걀말이. 전날 밤 미리 담가둔 다시마물에 멸치를 넣고 끓여 국물 내려놓고 그 사이에 빨래를 분류하고 세탁기를 돌렸다. 바닥은 무릎으로 닦아야 맘이 놓였다. 저녁 5시까지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 집 저녁 준비. 1년 12달. 쉬는 날은 명절이었는데 명절도 쉬는 건 아니었다. 처음엔 행복하다고 믿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두 손녀가 목을 감아올 때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벅찼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부터 사라졌다. 대신 이런 말이 집을 채웠다. 어머니, 청소는 다 됐죠? 친구들 오니까 틈없이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해요. 정확히요.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것과 따로.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매캐해졌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건조할 수도 있구나. 어느 날은 TV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잠깐 드라마를 보는데 며느리 수경이가 말했다. 어머니, 아침부터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 출근 준비해야 해요.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내 존재가 리모컨처럼 쉬운가? 껐다 켜졌다 하는 물건 같은가? 허리가 먼저 항의했다. 30해, 걸레질한 허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소리 질렀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허리 나사 고정해야 해요. 최소 한 달 무리 금지. 나는 집에 돌아와 아들 준서에게 말했다.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얼마나 하시는데요? 일주일 입원한대. 그럼 그 사이 집안일은요? 그 한마디가 쇳덩이처럼 내려앉았다. 엄마가 아니라 집안일, 보호자, 서명란은 빈칸이었다. 수술날 나는 혼자 환자복을 입고 스트레처에 누웠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요? 바빠서 못 와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곁엔 아무도 없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손자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다. 나는 물컵을 혼자 들었다 놓았다. 손이 떨려 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하얀 천장에 대고 속삭였다. 순이야, 넌 이제 누구지? 퇴원날 나는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빴어요. 내일부터 저녁 가능하시죠? 나는 말했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랬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대답이 굳이 필요할까? 그날 밤 맞은편 방에서 대화가 울렸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아. 친구도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계속 간섭하시잖아. 요양원은 어때? 나는 발이 굳어 벽에 기댔다. 요양원. 내 방 옆에 있는 그 단어. 다음 주. 아들은 환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 제주 가요. 일주일. 나는 물었다. 나도 같이 가.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 가족 여행이라. 가족이라는 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때 알았다. 그 말이 내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제주로 떠나던 새벽,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계단에서 멀어질 때 나는 서랍에서 내 도장을 꺼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노란 통장을 꺼내 들었다. 남편 떠나고 남의 집 살림 도우며 모아넣은 적금들. 세월은 길고 수고는 오래였지만 도장은 가벼웠다.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팔고 싶어요. 가족분들이 제 집이에요. 제 도장으로 삽니다. 요즘 이 단지 재건축 이슈 있어서 금방 나갈 거예요. 사흘 만에 계약자가 붙었다. 신혼부부였다.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셨죠? 저희도 행복하게 살게요. 나는 웃었다. 행복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었다. 일주일 후, 나는 경희에게 전화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갈래. 드디어? 잘했다. 순이야, 숙소부터 집까지 내가 다 알아볼게. 나는 내 물건을 박스에 담았다. 박스 5. 내 인생이 5박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조금 서글펐다. 그런데 서글픔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집은 비어갔다. 마지막 날,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 가족이 돌아왔다. 손녀들이 먼저 소리쳤다. 할머니, 우리 왔어. 그때 며느리가 거실을 보고 말했다. 어머니, 이 박스들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 언제요? 내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집 팔았어. 팔았다고요? 잔금 금요일을. 너희는 금요일까지 짐 빼.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아들은 바닥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소리를 높였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지. 대신 요양원은 어땠지? 청소는 매일, 저녁은 6시, 빨래는 따로. 나는 너희 집의 가구였고, 무료 가정부였고, 마지막엔 요양원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 오늘은 내가 카드를 꺼낸 거다. 이사 카드. 어머니, 아이들은요? 아이들 생각은요? 아이들 핑계 대지 마라.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를 대하는 너희 태도가 아이들 눈에 다 들어갔다. 난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려 한다.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엄마, 그러면 집 한 돈은? 내 돈이지. 내 도장으로 산 집, 내 손으로 판 집, 울진의 작은 집 사고 남은 돈은 내 남은 생에 쓸 거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그래,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다. 74년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련다. 다음 날 새벽,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경희가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순이야, 출발하자. 나는 아리의 목줄을 챙겼다. 현관 앞에서 손녀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근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는 멀어졌고 바다가 가까워졌다. 울진의 공기는 바다 냄새가 났다. 새 집의 창을 열자 파도가 들어왔다. 경희가 말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순이야. 그래, 내 집. 전날 밤 나는 파도 소리에 잠들었다. 다음 날 새벽 바닷가를 걸었다. 아리가 모래를 밟고 뛰었다. 바다는 넓었다. 내 삶의 좁던 복도와는 달랐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게 살았는지 바다가 알려줬다.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다. 박순희 어르신 맞으시죠?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누가요? 신고자는 익명입니다만 가족으로 보입니다. 방임과 자기 방임 의혹이. 제가 스스로 집을 팔고 이사했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습니다. 필요하시면 집으로 오세요. 새 주소 알려드리죠. 오후에 2 사람이 왔다. 공무원과 경찰이었다. 냉장고를 열어 보이고 약 봉지를 꺼내 보였다.
내가 직접 챙기는 혈압약, 당뇨약, 수술 후 처방전이 정리되어 있었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아주 잘 지내고 계시네요. 혹시 가족과의 관계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신고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자율적 이사와 독립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들이 나간 후 경희가 물었다. 누구냐? 누가겠니? 보고 싶었겠지. 내 돈이 일주일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아들이었다. 엄마 미안해. 장모님 집에서 눈치 보여. 매일 언제 나갈 거냐 물으셔. 인생이 그렇다. 내가 내게 했던 말이 내게 돌아오는 거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요. 그래, 이젠 알았으면 됐다. 엄마 집에 가도 돼요? 오늘은 안 된다. 바다 보러 가자. 내일 아침에, 다음 날. 아들이 왔다. 바다 앞에서 둘이 앉았다. 아들은 한참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말했다. 엄마,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어. 전세 대출이 쉽지 않아. 수경이 엄마도 오래 못 있게 한다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나는 혼자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날의 나에게 사과할 수 있겠냐? 사과해요. 정말. 엄마, 나 왜 그랬을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가 항상 해주니까.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도 사람이다. 준서야, 엄마도 쓰러진다. 아들은 울었다. 나는 그의 등을 두드렸다. 그래도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나의 벽지를 고르고 나의 시계에 맞춰 살 거다. 너는 내 가족을 책임져라. 그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다. 알겠어.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나는 답장했다. 사과는 좋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내 남편과 아이들을 내 손으로 돌려라. 그리고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하라. 한 달쯤 흘렀다. 나는 시장에서 생선을 사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동네 할머니들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어느 날 낯선 번호가 뜨더니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박순이 맞지? 내 아들이 4명의 이름으로 담보 대출 받았다. 내 도장으로. 이자 안 갚으면 곧바로 압류 들어간다. 나는 굳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작년 11월 문서. 도장 찍은 거 맞지? 내 도장은 내 서랍에만 있었다. 전화를 끊고 경희에게 말했다. 도장 누가 썼나 봐. 우리는 바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부동산 사무실, 은행,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어르신 작년 11월 17일자 근저당 설정 서류입니다. 서류 위에 내 이름과 사인이 있었다. 서류 밑에는 도장. 그러나 그 도장은 미묘하게 달랐다. 나는 도장 파는 가게에서 20년을 살렸던 손이다. 내 도장의 획방향, 먹번짐, 세월의 마모, 도장 표면의 미세한 칩, 눈을 감고도 구분할 수 있었다. 이 도장, 내 거 아닙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는 동안 내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도장 위조 흔적이 보입니다. 필체 감정도 필요할 겁니다. 가족분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이름을 적었다. 수경. 수경의 친정아버지는 인쇄소를 운영했다. 인쇄소의 잉크 냄새가 갑자기 코끝을 스쳤다. 경찰을 나와 아들의 회사 앞에 섰다. 퇴근 시간이었다. 아들이 나를 보고 뛰어왔다. 엄마, 도장. 아들은 눈을 크게 떴다. 엄마, 그건. 누가 내 도장 들고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지? 아들은 주위를 살폈다. 사람들의 눈이 스쳤다. 그는
나를 별관 카페로 데려갔다. 손이 떨리는 것은 내 쪽이 아니었다. 엄마 미안해. 나 회사가 어려워서 수경이 카드 돌려막다가. 그래서 내가 도장을 훔쳤었어. 난 안 했어. 수경이가 아니야. 나도 알았는데 막지 못했어. 숨이 가빠졌다. 나는 물었다. 작년 11월. 그때 나는 집에서 쌀 씻고 있었겠지. 내가 내 서랍을 열고 내 도장을 꺼내고 서류 위에 찍고 내 이름을 흉내 내 서명하고 그때 내 머릿속에 있었던 단어가 뭐였니? 엄마. 집안일? 요양원. 아들은 울부짖듯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맞다. 너는 내 아들이고 바보였다. 그럼에도 나는 오늘 밤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용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내 도장으로 시작된 절차는 검찰에서 끝나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바다보다 검은 하늘을 보았다. 경희가 내 옆에서 말했다. 순이야, 괜찮냐? 경희야. 나는 오늘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아봤다. 나는 엄마다. 하지만 나는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두 개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야 한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수사 진행 상황. 형사가 말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며느리 최수경, 공범으로 아들 박준서. 긴급 체포는 아니고 불구속 송치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님, 저는 합의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을 원해요. 이 일이 문서로 남기를 원해요.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가족이시라. 가족은 선처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가족이기에 배워야 합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찾아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앉아.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차를 내며 말했다. 내가 내 도장을 찍을 때 내 이름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생각해봤니? 저 돈이 급해서 저도 제 엄마가. 내 엄마가 내 도장을 배웠니? 아니요, 제가 인터넷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럼 인터넷이 너의 양심이었겠구나. 너의 검색창이 너의 어머니였겠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사과는 법원에서 해라. 거기서 서류 위에 내 이름 정확히 쓰고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을 올려라. 내가 뭘 했는지 기록해라. 며느리는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제주로 떠나던 날 다 쏟았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우린 끝났네. 끝이 아니야. 끝을 알아야 시작을 알지. 엄마 나 정말. 말로 하지 마라. 내일 새벽 5시 반에 전화해라. 내가 평생 몰랐던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해라. 내 딸들에게 도시락을 싸라. 내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라. 그게 내게 해야 할 사과다.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울렸다. 엄마 나 일어났어. 밥 짓는 소리 들려줘. 불 위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몇 분 후 사진이 왔다. 달걀말이 김. 나는 말했다. 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 아들은 울면서 웃었다. 시간은 느리게 갔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 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선택했다. 첫 공판날 나는 긴장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내 이름이 불렸고 판사가 물었다.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피고인들과의 관계는 아들,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피고인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내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74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떠난 후 남의 집 살림을 도우며 아들을 키웠고
제 손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이 집은 제 노동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도장이 제 허락 없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제 이름이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의 길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이 법의 절차를 통해 무엇을 잃는지 배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언젠가 이들의 아이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용서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질문했다. 피해자분,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합의는 감정이지만 판결은 제도지요. 저는 제도를 선택합니다. 선고는 유예와 사회봉사, 집행유예였다. 판사는 덧붙였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라면 먼저 책임을 배워야 합니다. 법정에서 나왔을 때 경희가 내 손을 잡았다. 순이야 멋있다. 경희야, 나는 그냥 내 이름을 지켰다. 그날 저녁, 바다는 잔잔했다. 나는 밥을 지었다. 나를 위해 지은 밥이었다. 그릇을 놓고 된장찌개를 퍼고 작은 접시에 김치를 올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손녀들이었다. 할머니, 여름방학에 가도 돼요? 나는 대답했다. 하루, 엄마 아빠랑 같이. 바다는 넓지만 집은 작다. 단, 고마워요와 미안해요는 입장권이다. 아이들이 웃었다. 여름방학, 그들은 왔다. 며느리는 눈을 붉히고 있었고 아들은 초라했지만 단정했다. 손녀들은 모래사장에 글씨를 썼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말했다. 나는 박순이다. 너희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박순이다. 그걸 잊지 마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알아서 해라.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고 짜면 물 넣으면 된다. 네. 부엌에서 며느리가 허둥댔다. 나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 오갔지만 나는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다. 엄마, 맛있어. 며느리는 울었다. 나는 보지 못한 청물을 마셨다. 아들이 내 옆에 앉았다. 엄마, 나 매주 새벽 5시 반에 일어난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그래. 사람은 해본 만큼 사람이 된다. 그리고 엄마, 왜?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엄마는 나를 가르쳤어. 늦었지만 도착했다. 네. 편지는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닿는 거다. 아들이 웃었다. 아이들이 모래 위에 또 썼다. 엄마, 미안해래. 멤버십처럼 쌓인 미안함과 고마움은 그날 모래바람에 조금씩 날아갔다. 떠나기 전 며느리가 내 앞에 섰다. 어머니, 응, 법원에서 배웠어요. 책임이 뭔지. 오늘 부엌에서 배웠어요. 부탁 대신 스스로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한 사람으로 얼마나 단단한지. 그거 알았으면 됐다. 그들이 떠난 후 경희가 왔다. 순이야 너 이제 뭐 하고 싶냐? 배울 거야. 뭘? 영화 보는 법, 책 고르는 법, 내 얼굴에 바를 선크림 고르는 법, 내 시간을 도둑 맞지 않는 법. 오, 계획이 빡빡하시네. 또 하나, 뭔데? 춤. 춤? 바다 앞에서 막 없어도 그날 밤 나는 바다 앞에서 발을 옮겼다. 파도가 박자였다. 별이 조명이었다. 나라는 이름이 무대였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다.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노인 인권 강의를 했다. 제목은 이랬다. 나는 가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다. 강의 끝에 어떤 할머니가 물었다. 딸이 나보고 집 팔고 요양원 가래요. 어쩌죠? 나는 말했다. 요양원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목적지가 내가 아니라 남의 욕심이면 문제죠. 계약서 읽는 법부터 배우세요. 도장을 꺼낼 땐 거울을 보세요. 그 도장이 당신 얼굴인지 남의 그림자인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박수를 들으며 생각했다. 박수는 두 손이 만나야 나온다. 내 손과 누군가의 손. 나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손만 붙잡고 있었다. 이제 내 손끼리도 만날 수 있다. 겨울 첫눈이 왔다. 그날 새벽.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비어 있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눈이 내렸다. 나는 창문을 열어 눈을 손으로 받았다. 손이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경희가 카톡을 보냈다. 오늘도 살아있네, 순이야. 나는 답했다. 그래. 오늘도 내 이름으로 봄이 왔다. 나는 작은 노트를 샀다. 표지에 이렇게 썼다. 박순이의 인생 재개장. 첫 장에 적었다. 1점 새벽 5시 반. 내 몫에 밥 짓기. 2점 바다 앞 산책. 아리 간식 잊지 말기. 3점 도서관 강의 준비. 제목 도장과 사람. 4점 경이랑 라면. 5점 오후엔 낮잠. 낮잠은 죄가 아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썼다. 6점 사랑. 내게도 남아있다. 여름. 애들이 또 왔다. 이번엔 하루만. 약속을 지켰다. 며느리는 미리 연락했다. 아들은 전날 저녁 새벽 도시락을 미리 만들어 사진을 보냈다.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합격. 입장권 발부. 아이들이 바다에 글씨를 썼다. 할머니, 우리도 커서 자기 이름으로 살게요. 나는 말했다. 그럼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미리 준 거다. 아이들이 물었다. 뭔데요? 너희 인생을 너희가 산다는 약속. 그날 밤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늘 같은 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늦게 도착해도. 나는 웃었다. 내 입안에 그 말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내 이름은 고든 글씨였다. 내 도장은 깊게 찍혔다. 허리의 나사는 내 몸에 박혔고 나는 그 나사로 더 탄탄해졌다. 사람들이 말했다. 막장 같아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는 답했다. 막장을 파본 사람만이 샘을 만난다. 그들은 웃다가 한참 후에야 그 말의 뜻을 알았다. 깊게 내려가야 샘이 있다. 나는 내 막장까지 내려갔다 왔다. 그래서 물을 마신다. 그래서 오늘도 목이 마르지 않다. 가을 끝. 나는 긴 편지를 썼다. 목적지는 없다. 제목은 이랬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였지만 저는 박순이입니다. 저는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저는 저를 위해 살아갈 겁니다. 저는 도장을 지켰고 도장이 저를 지켰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이 저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늦게 도착했지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이제 제 자리에서 박수 쳐주세요. 이 박수들이 뭐냐고 묻던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이건 내 인생을 향한 박수라고.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에는 도장이 있었다. 도장을 꺼내 종이 구석에 찍었다. 진한 붉은색이 흘렀다. 내 이름이 또렷했다. 한 번 찍고 나서 나는 웃었다. 오늘도 도착. 바다는 파도를 올렸다, 내렸다. 아리는 내 옆에서
고개를 기대고 잠들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박순이야. 이제 됐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그거면 됐다. 밤은 조용했고 조용함이 가득 찼다. 조용함은 빈 게 아니었다. 내가 채운 것들이었다. 내가 먹고, 내가 걸고, 내가 지키고, 내가 사랑한 이름들. 그 이름들이 내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 새벽 5시 반. 나는 또 눈을 뜰 것이다. 알람 없이. 몸이 기억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남의 도시락이 아니라 내 아침을 위해, 내 밥을 위해, 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밥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내 마지막 날, 누군가 내 방을 열고 물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이 박수들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할 것이다. 이건 내 생을 향해 내가 보낸 박수야. 늦게라도 도착한 내 박수. 그리고 나는 고요히, 아주 고요히 내 이름을 속삭일 것이다. 박순이.